문발 서신 중 살롯의 첫 편지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사들의 미랄 같은 희생과 선조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기적같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특히 건국 과정에서 기독교는 많은 역할을 감당했는데 건국 70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무너지고 잃어버린 영역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의 영역은 영토의 대부분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교육의 영역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야 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샬롯의 편지라는 주제로 샬롯 메이슨의 교육 철학과 방법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개론 같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말함에 있어서 이 근거가 되는 교육자,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육자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델로 삼는 장자크 루소, 에밀 같은 교육론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삶과 그의 교육 이론과 너무 편차가 많아서 너무 간극이 커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언행일처가 되지 않지만 이분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5 자녀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전부 다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나중에 그 어떤 그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왜 그 아이들을 버렸냐 그랬더니 글 쓰고 연구하는데 방해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교육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많은 이 선배들의 노력으로 샬롯 메이슨이라는 기독교 교육자를 발견하게 돼서 그분을 모델로 삼고 교육 이론을 전개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영원한 모범이셔서 예수님은 완전한 또 인간이로도 오셨고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육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 지침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실제로 그거를 잘 방법까지도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육자가 있겠는가, 그렇게 찾던 중에 샬롯 메이슨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샬롯 메이슨은 누구인가? 샬롯 메이슨은 먼저 사람입니다. 왜 이야기냐면은 제가 한국에 와서 샬롯 메이슨 네트워크 모임을 이제 섬겼었는데 몇 년을 계속 모임을 갔다가 어느 날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샬롯 메이슨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샬롯 메이슨이 빵이나 과자 이름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다시 누구인가를 소개했었습니다. 샬롯 메이슨은 풀네임이 샬롯 마리아 쇼 메이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42년 1월 1일에 태어나셔서 1923년 1월 16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81년 정도 생애를 사셨죠. 그리고 생애 대부분 60여 년 이상을 교육에 헌신한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이론과 실천을 다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샬롯 메이슨은 아동교육에 헌신한 영국의 교육자입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에서는 이게 홈스쿨 가정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이 잘 적용했기 때문에 홈스쿨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홈스쿨뿐만 아니라 일반 그 공교육 있는 분들도 다 해당되는 그런 교육자입니다. 또 이분은 그 부모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페어런츠 리뷰 스쿨이라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면서 부모님들과 많은 서신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샬롯 메이슨 전집을 보면 이 어떤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학을 쓴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과 많은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교육 철학과 방법을 소개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은 아니지만 마치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주석을 달듯이 그렇게 이 편지들에 담긴 교육 철학과 방법을 잘
소개하면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샬롬메이슨은 또한 앰플사이드 사범대학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샬롬메이슨이 영국이라는 배경에서 태어난 이론이니까 이것을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미국에서는 이제 카렌 안데르올라라는 분이 이 샬롬메이슨의 방법을 미국에 적용시킨 그런 책이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국과 미국이 아니니까 한국에서 샬롬메이슨 하기, 한국에서 샬롬메이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과제겠죠. 계속 만들면서 한국에서 제대로 샬롬메이슨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그럼 샬롬메이슨 시대의 주요 연대기, 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53년에서 56년까지가 크림 전쟁이 있었습니다. 샬롬메이슨이 약 11살 혹은 12살 정도 된 그 시점인 것 같은데, 크림 전쟁은 우리가 크림 반도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흑해,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자치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1853년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가 터키, 영국, 프랑스 등과 벌인 전쟁을 말합니다. 흑해로 진출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인데 1856년에 러시아가 패배를 하게 되죠. 이 크림 전쟁이 잘 알려져 있는 동기는 그 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이라는 간호사가 전설적인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59년 정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견합니다. 이때가 샬롬메이슨이 약 17세 정도인데 진화론의 초창기죠. 그리고 이 찰스 다윈이 이 종의 기원을 발견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연하게 알리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문명권이고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으므로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그냥 자신의 그 학설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높아심에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샬롬메이슨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뭐 샬롬메이슨 그래서 뭐 검색어에 뭐 진화론 뭐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샬롬메이슨이 진화론을 지지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샬롬메이슨 시대에 진화론이 나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샬롬메이슨은 나중에 진화론의 정체를 알게 되어서 진화론을 아주 분명하게 반대하죠. 이것이 그 시대에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1882년에 이제 한미 수호조약, 그러니까 조미 수호조약이 체결된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1901년에는 그 빅토리아 여왕이 저거를 하게 됩니다. 샬롬메이슨 시대는 한마디로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였는데 이미 샬롬메이슨이 탄생하기 전에 1837년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 18세의 나이로 여왕에 즉위하게 되죠. 그리고 1901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저거를 하게 되는데 60년 이상 여왕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화려했던 빅토리아 여왕의 치적보다 샬롬메이슨의 존재가 더욱더 우리에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그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이 1837년에서 1847년 그 10년 정도 사이는 19세기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공장들이 가동되면서 상품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것이 막 누적이 되면서 공장들이 막 문을 닫거나 시간제로 겨우 운영하거나 그런 시기 있었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기계화가 되면서 가뜩이나 이 실직을 한 그런 노동자들이 더 일거리가 없는 그런 상태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전주의 경제학이 이 시기에 발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나 멜서스나 리카도 같은 고전주의 경제학이 이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철학적인 흐름으로는 공리주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빅토리아 시대의 그 제국주의가 많이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이 시대의 또 하나의 그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복음주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 부분만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정말 그 본받을 만한 추억할 만한 그런 문화죠. 복음주의가 있었습니다. 복음주의는 안식일을 엄수하면서 가족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문화가 정착이 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언어와 이야기에 친숙한 그런 시대였고요. 이 가족 생활의 중심이 난로가와 독서가 되어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중산층 가정에서는 거의 정기적인 독서 모임을 가지면서 독서 모임을 성행을 해서 상당히 정신문화가 높았던 그런 시대로 특징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살로메신 시대의 교육 환경은 어땠는가? 그래서 보면은 이 초등 의무 교육이 1880년대 정도 가서 그때 정착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열악한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아동들이 방치가 되어서 열악한 보통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이 보통학교는 이제 18세기에 자선학교에서 보통학교로 발전된 것인데 수박 겉핥기식 교육으로 부실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부모들이 잘 학교에 보내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살 정도면은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특히 그 이제 굴뚝 소재 같은 일은 이제 어른들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가는 그런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공장을 청소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 8살 정도부터 공장 일을 해서 10살이면 벌써 작업 반장이 되고, 13살, 14살이면은 술, 담배를 배우고, 또 어린들과 노름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린이 돼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교실도 마치 그 컨베이너 같은 그런 공장 같은 교실 환경이어서 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귀족 계층과 신사 계층들은 따로 교육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소수의 그 특권층 자제들이 이튼 스쿨을 비롯한 9개의 그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주로 고대 그리스 고전 교육을 위주로 교육을 받고 있었다 하고, 또 부유한 국교대 아들들은 대학을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 진학을 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공부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살로메신 시대 교육 환경이어서 얼핏 보아도 상당히 열악한 시대였다.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시대였다.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살로메신의 교육 이론 명제가 있습니다. 18가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3가지만 앞부분에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아이들은 인격체로 태어난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아주 교육혁명 같은 그러한 선언이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아이들은 선하거나 악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살로메에서는 원죄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택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끊임없이 선을 택하거나 악을 택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 부모와 교사의 역할은 끊임없이 선을 택하도록, 좋은 쪽을 택하도록 인도해 주는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한편으로는 권위의 원칙들이, 한편으로는 순종의 원칙이 필요하다. 권위주의가 나쁜 것이지 권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와 권위주의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 부모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서
올바른 권위를 사용하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것이고,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순종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면서 정말 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순종을 통해서 자세를 확립해야 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롬 씨는 교육이론의 주요 명제입니다. 그럼 이제 살롬 신의 교육 철학이 전집을 보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근데 이거를 요약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째는 기독교 교육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교육의 모든 원형, 교육의 모든 근거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기독교 교육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모는 인류의 교육자이신 성령님과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교육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온 인류의 교육자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육자이신데 그분과 협력해서 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부모는 자녀에게 영감을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영감을 불어넣는 사람이다. 이것도 아주 정말 압축적인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보통 부모는 그러면은 부모가 잔소리하는 사람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영감을 불어넣어줘서 자녀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또 살롬에서는 그 일반 법칙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롬에슨이 이 책들을 출판하는 목적이 일반 법칙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교육 방법론을 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인데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총을 나눌 때 특별 은총, 일반 은총, 또 뭐 특별 법칙, 일반 법칙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그 법칙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원리와 법칙은 상당 부분, 대부분 일반 법칙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법칙은 모든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교육적 법칙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계없이 이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잘 지키면 교육에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 교육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이렇게도 또 들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양이 싫어요. 태양이 싫어서 태양을 거부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그냥 걸어가는데 빛된 쪽으로, 빛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면 따뜻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응답 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냥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녀들은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 꼬박꼬박 일반 법칙을 잘 지켜서 교육을 행할 때 오히려 더 믿는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교육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혼동돼서 법칙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신경 못 써도 우리 아이들은 잘 자랄 거야. 내가 뭐 특별하게 해주는 거 없어도 우리 아이는 다 알아서 할 거야. 가끔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혼동되지 말아야 이걸 교육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대부분 일반 법칙이다. 이거를 살롬에슨이 상당 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살롬에슨의 그 핵심 교수 방법론은 어떤 것인가?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살아있는 책과 이야기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책을 읽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저자의 관점이나 저자의 상식이나 저자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으로 체질화되어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오래 남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자기 주도 학습의 원조 같은 그런 이론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이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인데, 지금 말하면 이제 살아있는 책 중심으로 이야기하기를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교육의 영역이 여기서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는 교육의 문제가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방법인데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행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 샬롬 미슨 교수 방법론 얘기하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샬롬 메이슨의 어떤 사람인가, 또 주요 교육 철학, 교수 방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